이번 책은 삼국지 2권 패권을 다투는 영웅들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라부터 시작해서 하은주, 춘추, 전국, 진, 한, 후한, 위촉, 오, 진, 남북조, 수당, 송, 원, 명청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지금은 그 후한 192년에 동탁이 암살되었으니까 그 이후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동탁 휘하 장수 이각과 곽사가 장안에 들어와 그 연환계를 펼쳤던 사도 왕윤을 죽이고요. 여포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구려는 그 명재상 을파소가 진대법을 펼쳤던 제9대 고국 천왕 시기입니다. 자, 2권에서 먼저 보면요. 2권의 이 수많은 이 영웅들, 1권에서 나왔던 이 수많은 이 영웅들, 조조, 유비, 원소, 원술, 유표, 여포, 이러한 그 인물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그 새로운 인물들도 보이지만 그 나왔던 인물들의 죽음도 눈에 띕니다. 제일 먼저요. 그 동탁타도연합군에서 전국 옥세를 가지고 그 제일 먼저 떠났던 그 손견이 죽고요. 그의 아들 손책이 나옵니다. 손책은 그 어린 10대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쟁에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이 손견은 그 손견을 따랐던 그 인물들이 주로 그 큰 인물들이 정보, 황계, 한당, 주태 이런 인물들이 그 아들 손책을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유가 합세하면서요. 이 강동에 자리를 잡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그 태사자를 영입해 성공하고요. 지금 이제 서서히 털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상당히 흥미롭냐면요. 유비와 조조 사이의 전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조조는 무엇보다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제1인자입니다. 먼저 이 조조 휘하에는요. 전위, 허저, 악진, 하우돈 이런 장수들은 물론 그 책략가, 순욱, 정욱, 곽가 이러한 그 책략가들이 가세하면서 조조 군단이 일단 가장 그 강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거기에 비해 일단 가진 것 없는 이 유비는 살짝 비겁자 같기도 해요. 그래도 유비는 그 여포에 이어 여러 번 주군을 받고 가지만 그 절대 여포의 종류의 그런 비겁자는 아닙니다. 사실상 유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그 도겸이 물려줘서 그 서주 땅에 먼저 들어오죠. 그리고 그 처음에 동탁타도 연합군에서는 공손찬 휘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도겸에게 들어가고 이후에 조조 휘하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여포와 합세하고 또 찢어지고 다시 합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조조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조조에게 패했을 때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책에서는 유비가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난세, 이 전쟁에서는 사실상 자신이 이끄는 병사들을 살려야 되고 가족도 살려야 되고 이와 같은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 유비의 선택은 불가피한 게 아니었었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이는 인물이요. 황제 헌제 10대인 이 황제 헌제 이 황제 헌제의 운명은 정말
언제 봐도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사실상 이권 초반부터요, 이각과 곽사에 의해서 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어쨌거나 수많은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폐허가 돼버린 이 낙양에 조조를 불러들이면서 이 낙양에 무사히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미 낙양은 동탁이 불지르고 떠난 곳이라서 폐허가 돼버린 곳이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와서 연호를 건안으로 고치고 잠시 희망이 부풀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헌제가요, 조조를 불러들인 것은, 조조는 오랫동안 이 한나라의 녹을 먹던 이 환관의 후손이라서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사실상 조조를 부른 거거든요. 근데 조조에게서 당하는 서름이 또 사실상 그때부터 황제의 이 운명이 바람 한패 등불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조조 휘하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천도를 하라고 해요. 수도에 우인이 다 했다고. 조조의 운수가 대통하려면은, 이 조조의 지금 홈그라운드, 그쪽으로 천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조는요, 지금 이 낙양은 식량이 없다, 양식을 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자기 속내를 숨기고 천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도를 하고요. 지금 세상이 어지러울 때 조조는 승상이 되고, 그리고 허도로 수도를 옮겨서 모든 권한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조조에게는 여포와 유비가 이제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쓰라고 하냐면, 이게 순욱의 전략인데요. 약간 토사구팽 비슷한, 유비에게 벼슬을 내려 여포를 치게 하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포로가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유비를 치겠다는 이러한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비를 끌어들여서요, 여포를 죽이는데 성공해요. 여포의 죽음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포는 최고의 장수였고 아무도 1대1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여포한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요, 이 여포가 잡히기 전에 여포의 책략가였던 진등 진규 부자가요, 조조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배신으로 이 조조가 쉽게 전에 성을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포가 약간의, 이제는 믿을 사람 없구나, 이런 멘탈이 붕괴되는, 그래서 수성작전으로 들어가면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의 전략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진궁이 끝까지 여포에게 전략을 짜고 행동에 옮길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면 여포도 일단 결심은 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부인 엄씨와 초선이에게 묻혀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진궁은 애가 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은 매일 술로 그 다음에 부인들하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지내면서 부하 장수들한테는 그렇게 지내다가 부하 장수들한테도 얘기도 듣지 않고요. 이러던 찰나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금주령을 내렸었는데 그 중에 후성이 여포에게 술을 바쳤거든요. 그때 이 후성이 곤장을 맞게 되고, 이 후성이 억울해서 이 어질지도 의리도 없는 이 여포를 떠나자, 이렇게 송헌, 위속 등과 결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적토마를 조조에게 바치고요. 그리고 잠이 든 여포를 이 부하들이 결박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여포는요, 조조에게 끌려와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 여포 곁에서 남아 이 조조와 싸울 것을 설득하다가 결국 함께 잡혀온 이 진궁은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요, 조조 앞에 끌려 나와요. 그 진궁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일 먼저 그 동탁타도 연합군을 결성했을 때 이 동탁을 죽이려다가 도망쳐서 전국 수배령이 내렸을 때 제일 먼저 이 조조를 도와주었던 이 사람이 바로 진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궁을 바라보는 조조의 마음은 착잡하기 짝이 없어요. 자, 결국 이 진궁이 자기를 떠났던 이유가 자기가 그 여백사의 가솔들도 죽이고 여백사를 죽였을 때 조조는 승냥이 같은 놈이다 하고 떠나버린 게 진궁이었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나를 떠나 이 여포 같은 놈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내 앞에 끌려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여포는 비록 지혜는 없으나 너처럼 간사하고 음험하지는 않다. 그러면 잘 살지 왜 이렇게 됐느냐 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내 말대로만 했더라면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게다. 그러면서 나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태연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죽으면 너의 노모와 처자는? 자, 이랬을 때 내 들으니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부모를 해치지 않으며 어진 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후사를 끊지 않는다 했다. 내 노모와 처자의 목숨 또한 그대의 손에 달렸을 뿐이다. 나는 이미 사로잡힌 몸이니 오직 죽기를 청할 뿐 아무 미련도 없다. 자, 이때 조조가 몸을 일으켜 울며 진궁을 보내요. 진궁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을 누려 형을 받아요. 자, 근데 그 죽기 전에요. 이 형을 받기 전에 조조가 진궁의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공대의 노모와 처자를 허도로 모셔다 편히 살게 하여라. 만일 소홀히 하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리라. 자, 이렇게 진정어린 조조의 말을 듣고 진궁은 형을 받고 그리고 조조는 나중에 그를 허도에 장사 지내줍니다. 자, 이렇게 조조가 울면서 진궁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조는 또 전이가 죽었을 때 꺼이꺼이 울어요. 조조는 그가 아끼는 이 부하를 잃었을 때요. 누구 앞이건 그게 크게 이렇게 울 줄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조와 함께 여포를 죽이는 데 성공한 이 유비는 어떻게 됐느냐면요. 유비는 이때부터 다시 그 허도의 조조 구역에 묶인 신세가 됐어요. 그때 유비가 그 허도에 묶여 있을 때 사실상 황제는 좋아해요. 황제는 유비가 먼 친척이긴 하지만 이 아저씨뻘 되는 이 황숙이라는 점에서 유비에게 의지하려고 해요. 그때도 조조의 청략가들은요, 유비를 제거하라고 해요. 근데 그 유비가 자신의 구역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 구역에서 유비를 죽여서 민심을 일으켰느냐 하면서 조조가 거부해요. 근데 유비 또한요, 사람의 그 눈에 띄지 않게 숨죽여 지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언제 이 호랑이 굴에서 벗어나나 이렇게요. 근데 그 지금 어떤 작전을 펴냐면요, 유비는 그 세상 일에 무심한 척 그 후원에다 채소밭을 꾸미고 직접 씨도 뿌리고 그 풀도 뽑고 물도 주면서 밭일에 열중하는 거예요. 근데 장비는 지금 소인들이나 하는 일을 형님이 한다고 아주 갑갑해하죠. 이때 조조가 현덕을 불러서 그의 뜻을 살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넌지시 얘기하냐면요. 천하 영웅은 지금 유비 현덕과 나 조조 둘뿐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비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려요. 근데 그때 마침 천둥 소리가 울려서 현덕을 구해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조조는 유비가
저렇게 소심한데 하면서 그 의심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진짜 천우신조의 기회가 생겨요. 그 원술이 그 전국 옥새를 가지고 원소에게 가려 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소가 하북에 큰 힘으로 떠오르면은 너무 큰 적이 되면 안 되니까 그 길목을 끊으라는 미션을 바로 유비한테 조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조조 휘하에서 도망쳐 벗어나요. 나중에야 이 소식을 듣고 그 정욱과 곽과가 허들어 돌아와서 자기의 죽은 조조를 책망하죠. 지금 용을 놓아 바다에 들어가게 하고 범을 놓아 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제 지금 유비에게 군사까지 대주셨으니 어쩔 거냐. 그래서 조조가 경솔했다는 걸 깨닫고 부랴부랴 유비 헌덕을 불러들여요. 돌아올 리 없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내쳐버린 유비가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나간 유비는 원소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조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자, 이제 자기 그 책략가들이 내치라고 했을 때 유비를 내치지 못한 그것이 이제 큰 화근거리가 돼서 조조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 사실상 원소를 칠 것이냐, 조조가 원소를 칠 것이냐, 유비를 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는데, 사실상 원소는요, 의심이 많고 결단이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세력이 커지기 전에 유비를 먼저 치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20만 대군을 일으켜서 그 서주로 오거든요. 근데 이때도요, 유비는 일단 원소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했지만 조조의 그 판단대로 결단이 느린 이 원소가 구원병을 미루게 되고 결국 이 유비 그 도원결의의 유비 삼형제는 서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근데 지금 유비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이 관훈장만 합의성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눈독을 들였던 이 조조는 그 무예와 사람됨이 천하에 보기 드문 인걸인 관우를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사가들을 모아놓고 관우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 권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너무 그 영웅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하 장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혹시라도 실수했을까봐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여기까지 2권 패권을 다투는 영웅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